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과연 독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윈도우즈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잡아먹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C솔루션스입니다. 1993년 겨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아버님이 사주셨던 486 컴퓨터가 제 인생의 최초 퍼스널 컴퓨터였습니다. 이듬해 대학생이 되었고 2학년으로 넘어갈 즈음 삼성에서는 센스라는 노트북을 처음 출시하였는데요. 대학생들에게는 학생용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소비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거금을 탈탈 쏟아부어 사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한 윈도우즈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여러 불만스러운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즈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한민국 컴퓨터 시장을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악이라는 것이 윈도우즈가 특별해서 장악했다기보다는 용산 전자상가의 조립식 개인용 컴퓨터가 대한민국의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즈가 무단 복제되어 끼워서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윈도우즈가 없이도 MS-DOS라는 운영체제만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이러한 불법 복제로 저변 확대가 된 MSI 윈도우즈는 대한민국의 컴퓨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툭하면 문제가 생기는 윈도우즈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은 너무나도 친숙해버린 나머지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만이 존재하는 줄로만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애플 컴퓨터의 OS 운영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없었고요. 제 주위의 교수님, 조교님, 하물며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나 하는 정도였으니까 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은 컴퓨터의 운영체계는 윈도우즈만이 존재하는 줄 알았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습관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불법 복제의 결과 어느덧 대한민국은 윈도우즈 독점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윈도우즈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2020년 1월 윈도우즈 7이 퇴출되어 이제 모두가 윈도우즈 10으로 갈아타야 할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죠? 불법 복제를 통해 저변이 어쩌다 확대된 사례는 윈도우즈 말고도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격인 워드 프로세서 한글입니다. 조립식 PC 시장이 난무하던 그 시절 한글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았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시장에 뛰어든 삼성은 야심차게 한글과는 차원이 다른 워드 프로세서 훈민정음을 내놓았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완전 흠뻑 빠졌었습니다. 안정성, 인터페이스, 멀티태스킹 등 당시로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로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이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정말 한국의 워드 프로세서 시장은 지금과는 완벽히 다른 국면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훈민정음이 한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바로 호환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불법으로 복제한 한글을 쓰고 있는 데다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 간의 파일 변환 기술이 없었던 터라 훈민정음으로 작업한 파일은 한글에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민정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프로그램조차도 사용자로부터 외면받으면 생존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우수한 UI 및 성능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은 한글에 맥을 추지 못하고 몇 년 지나지 못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절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2020년 지금 40대 중반의 중년의 나이일 텐데요. 아마 훈민정음이라는 워드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이후 한글은 MS 워드라는 거대한 녀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워드 프로세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아직도 사실 한글의 위상은 난공불락입니다.
전 세계 오피스 계열 프로그램을 MS 오피스가 완벽히 장악했는데 비록 MS 워드만큼은 한국에서는 맥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누구도 돈 주고 한글을 사서 쓰지 않다 보니 결국 한글 개발 업체인 한글과 컴퓨터는 급기야 애국심에 호소하여 아레아 한글 8.15 광복절 특별 할인 행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가격이 단돈 1만 원이었습니다. 저 또한 애국심이 넘쳐 이 돈을 주고 구입했었습니다. 한글 무단 복제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시절 안철수의 V3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유일한 토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정치인 안철수가 맞습니다. MS-DOS와 MS 윈도우즈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 하루가 멀다하게 컴퓨터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전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바이러스와 24시간 365일 싸운 유일한 존재였던 안철수 씨는 정말 한국 IT계의 신이자 슈바이처였습니다. 물론 V3는 모두 무료였습니다. 불법 복제라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료로 배포하였으니까요. 컴퓨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대한민국인이라면 수많은 세월 동안 밤잠을 설친 안철수 씨의 그 끈기와 집념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PC 유저를 우글거리는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후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하면 안철수의 V3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불법 복제가 음성적이라면 이를 양성적으로 드러내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랑 다름이 없게 됩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유튜브 등등. 이제는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무료 서비스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유저 생태계에서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법 복제와 무료 서비스 플랫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의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오히려 적극 양성화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확보하는 전략, 정말 천재적인 발상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불법 복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치밀한 마케팅의 산물일까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광고 수익 및 기타 다른 여러 사업 모델을 장착할 수 있어 좋고,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윈도우즈만큼은 조금 밉상이긴 합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 핸드폰 제조 회사에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에게 되돌아오겠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 아닌가요? 윈도우즈가 버전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취한 전략이 바로 그러한데요. 이런 비난에 대해 MS사는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를 항상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준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윈도우즈는 새로운 버전을 공식 발표하기 전 베타 버전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무료로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베타 테스트란 사실상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한 사전 과정인데 결국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보고해주는 것입니다. MS 입장에서는 비용 한 푼 들지 않고 전 세계의 용감한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을 뿐더러 각종 문제점을 보고받아 윈도우즈의 완결도를 높일 수 있으니 이는 오히려 MS의 이득이 아닌가요? 윈도우즈는 버전업이 될 때마다 아주 짧은 기간의 무상 업데이트를 거친 뒤 바로 유료 업데이트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구버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윈도우즈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윈도우즈를 그다지 예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계가 그 성능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높아서 지금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조립 PC,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라는 특수한 환경이 낳은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윈도우즈는 태생적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에 매우 취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도둑이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선취한다고 해도 사실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윈도우즈는 해커들 손에서는 고양이 앞에 생선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윈도우즈는 애플의 OS X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운영체제인데요. 컴퓨터가 멈춰버려 강제로 부팅을 해야 하거나 느려진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파일 조각 모음을 해줘야 하는 과정은 윈도우즈 계열 PC를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늘상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고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는 강제 종료하거나 강제 부팅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주기적으로 포맷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퍼스널 컴퓨터야 그럴 수 있겠다 치부해 볼 수 있다 해도 이것을 은행, 공공기관, 기업, 군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 아닐까요? 부지런한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며 컴퓨터를 포맷하고 윈도우즈를 새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윈도우즈를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동의하도록 하죠. 그러나 윈도우즈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경험한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단순히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부품들에 대한 드라이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인터넷, 기타 장치들에 대한 드라이버 설치 등등 컴퓨터를 꽤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윈도우즈 재설치는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양반이죠.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과정 또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 몇만 원 쥐어주고 컴퓨터 기사들한테 맡기는 편이 속 편하죠. 그냥 하루 반나절은 심지어 하루가 꼬박 걸리는 무지막지한 작업이 되고 말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MS 윈도우즈와 이러한 박터지는 심리 싸움을 해오면서 아주 값진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때는 1997년 IMF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해 캐나다에 유학을 하였는데 저의 문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 모든 컴퓨터에서 윈도우즈 계열 컴퓨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은 무조건 애플의 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약간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 것인지 컴퓨터실의 10%가량 윈도우즈 계열 컴퓨터가 있긴 했었습니다. 플로피 디스켓을 컴퓨터에 넣었다가 다시 뺄 수 없어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디스켓 이젝트 버튼 자체가 애플 컴퓨터에선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윈도우즈 계열 컴퓨터는 플로피 디스켓 시절도 CD 시절도 지금도 컴퓨터 외부의 버튼을 누르면 그냥 쑥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눈에서는 이렇게 외부 조작 버튼을 눌러 저장 장치를 강제로 빼는 행위는 저장 장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저장된 파일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애플은 애초부터 사용자의 갑작스런 그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셈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외장형 하드나 USB를 컴퓨터에 끼웠다가 뺄 때 반드시 화면에서 제거 명령을 내리고 안전하게 빼는 것과 같은 개념이 생긴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데 애플은 처음부터 이러한 세밀한 상황도 예상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PC 시장을 바라보기만 하면 좀 답답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대한민국은 윈도우즈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윈도우즈는 수많은 문제점을 업데이트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 왔지만 이를 따라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노예가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윈도우즈의 취약한 보안 때문에 MS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보안 장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불편함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불편함의 사슬에 묶어두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을 거치면서도 어쩔 수 없는지라 20년 동안 윈도우즈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1990년대에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밀레니엄 버그로 인해 국내 은행 및 증권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과정도 지켜봤고 윈도우즈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발표하는 여러 가격 정책 및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경험해봤고 그때마다 윈도우즈의 갑질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해왔고 그 세월을 모두 합치면 근 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서 마치 저는 윈도우즈라는 양식장에 양식되고 있는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윈도우즈 7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윈도우즈 10으로의 유료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윈도우즈 7이 탑재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접속한다는 것은 볏짚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고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서 제작한 영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대책반을 구성하여 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년 전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성격상 30명이 넘는 직원들 가운데 외국인 직원의 비율을 50%가 넘도록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컴퓨터 장비의 구매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디자인 및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국 애플 컴퓨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에게 제공한 컴퓨터는 맥 프로, 맥북 프로였고 최고 사양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 사이에 자료를 공유해야 할 때 호환성 문제로 꽤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가 저 개인적으로 애플의 운영체계 OS X를 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양식장의 물고기가 바다로 탈출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후 개인용 컴퓨터마저도 애플을 선택하게 됩니다. 2013년형 27인치 iMac은 구입 후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앞서 언급한 윈도우즈의 여러 단점들은 애플에서는 경험하기 불가능합니다. 이 녀석을 강제 종료한 기억은 8년차 맥 유저로서 거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몇 번 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제 종료 버튼도 뭐를 눌러야 할지 매번 까먹습니다. 윈도우즈의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까먹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맥의 OS X는 평생 무료로 업그레이드 될 뿐더러 혹시나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드라이브 설치 이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다 알아서 해줍니다. 윈도우즈를 재설치할 때는 윈도우즈가 깔려있는 CD나 USB가 필요하죠. 맥의 OS X는 이런 것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드를 통째로 갈아 끼우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맥은 스스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스스로 알아서 운영체계를 설치해줍니다. 물론 와이파이 비번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지금도 애플에서는 맥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가 가진 이 녀석이 기기 고장으로 이상해지지 않는 한 저는 앞으로도 제 옆에 두고 오래오래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대단한 일을 척척 해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애플 컴퓨터의 예찬론자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MS가 어떠한 정책으로 저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맥 유저로 살아갈 계획입니다. 간혹 애플 컴퓨터를 두고서 게임하기 좋냐고 주변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컴퓨터의 주된 사용 목적이 게임이신 분들께는 맥은 비추입니다. 맥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맥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게임용 PC를 조립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TC 솔루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